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통기술을 자랑하던 미국의 권위자가 한국에서 경험한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완전히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한 한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냉소적으로 말했지만 돌아와서는 표정이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교통청조차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사실을 그는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 에드워드 모건 박사는 미국 연방교통청의 희미한 조명이 켜진 회의실에 호기심과 약간의 회의가 섞인 표정을 짓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교통 전문가인 모건 박사는 미국이 교통,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선두주자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대중교통과 도시 경제학에 대한 수십 년간의 연구는 이러한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고, 드넓은 고속도로, 최첨단 대중교통 실험, 미국 인프라의 거대한 규모에 힘입어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10일 원래 브리핑에서 프로젝터 화면에 경쟁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한국이 교통, 혁신에서 미국을 추월했다는 최신 MIT 보고서가 깜빡였을 때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불신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효율성, 안전성,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며 숫자와 그래프가 그를 노려보았지만 모건 박사에게는 평생을 연구해온 모든 것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머리로 보고서의 결함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는 데이터가 왜곡되었거나 체리를 골라 뽑았거나 더 넓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편협한 표본에 근거한 것이라고 확신하며 숨죽여 중얼거렸습니다. 학구적인 자세를 취하기로 정평이 난 노련한 관료인 윌슨 국장이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교통혁명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울 시내를 시계처럼 정확하게 달리는 무인 지하철, 사고를 제로에 가깝게 줄인 안전기능, 병목 현상을 없앤 고속도로의 자동 결제 시스템 등 모건 박사의 회의론이 잠시나마 흔들릴 만한 세부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쉽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 시스템을 모방했습니다. 윌슨 국장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그는 안정적이면서도 반항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개척한 것을 기반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들이 앞서 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표본 크기가 제한적이거나 지표가 도시 밀집도에 편향되어 있을 겁니다. 테이블 주변에서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오랫동안 벤치마크이자 표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원도 적고 산업 역사도 짧은 미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윌슨 국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택이 나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모건 박사를 향해 두꺼운 바인더를 밀어 넣으면서도 표정은 굳건했습니다.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그의 어조는 논쟁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동시간, 비용 효율성, 시스템 신뢰성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뉴욕에서 기본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금 조달을 논의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1,000만 명의 도시에서 무인 지하철을 차질 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들이 속도를 줄일 필요조차 없는데 우리는 날씨가 좋은 날이면 수마일에 걸쳐 정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의 무게를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모건 박사님, 거기로 가보세요. 직접 보시죠. 우연이나 오해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앞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건 박사는 동료들의 표정이 호기심에서 가벼운 즐거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그의 전문성과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국 도시를 분석하고 정책을 자문하며 미국 대중교통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의 일상적인 업무에서 불필요한 우회로를 찾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의론의 밑바닥에는 한 줄기 호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만약 여기에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 경제적 부흥을 제외하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던 한국이 미국이 간과한 암호를 풀고 있다면 어떨까요? 연구자로서 그는 추측이 아닌 증거를 따르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는 마침내 확고하지만 마지못해 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미국과 같은 거대 국가에 가려져 있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는 뉴욕의 지하철, 로스앤젤레스의 고속도로, 시카고의 철도, 허브 등 교통 대국들을 연구해왔지만 한국은 그 지도에도 거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모건 박사는 메모를 정리하고 사무실로 돌아갔고 MIT 보고서는 불청객처럼 그의 팔 밑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기본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인구 밀도, 급속한 디지털화, 대중교통에 대한 집중 등이 주요 헤드라인으로 떠올랐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그의 관심은 커졌지만 회의로는 여전히 그의 고집스러운 동반자였습니다. 다음 주 그는 보고서가 과장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반쯤은 확신한 채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만약 그가 틀렸다면 한국의 시스템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재창조된 것이라면 어떨까? 앞으로의 여정은 그가 좋든 싫든 답을 약속했고 에드워드 모건 박사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낯선 스릴을 느꼈습니다. 에드워드 모건 박사는 2025년 3월의 화창한 어느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한국의 교통 패권에 대한 회의감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출발한 여정이 길었고 다른 곳에서 보았던 시스템을 조금 더 다듬은 것일 뿐 혁명적인 것은 없을 거라는 그의 기대는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입국장으로 내려오자마자 그는 질서와 효율성에 대한 즉각적인 감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터미널은 넓지만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매끄러운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가 조용히 작동하고 디지털 사이니지가 여러 언어로 명확한 안내를 깜박이며 여행객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단순히 현대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요소가 여행자의 요구를 예측하여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매끄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공항 JFK, LAX, 오헤어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정돈된 공항은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서류 가방을 정리한 후 인파를 훑으며 가이드를 찾았습니다.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국교통공사의 박세현 박사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프로페셔널리즘을 풍기는 차분한 모습이었다. 모건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따뜻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저희 교통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색다른 모습을 보실 준비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조용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는 정중한 고개로 이를 감추었습니다. 대기 중인 차량으로 걸어가면서 그녀는 한국의 교통 발전, 즉 전후 복구에서 첨단 혁신으로의 전환,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수십 년간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건 박사는 과장된 주장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반쯤은 기대하면서 열심히 메모를 하며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의 무인 지하철인 신분당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시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들어서자 고층 빌딩과 번화한 거리, 고속도로에서도 복잡하게 얽힌 대중교통 노선이 빽빽이 들어찬 도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분당선역에 도착한 모건 박사는 박 박사를 따라 개찰구를 통과한 후 열차 도착과 동시에 매끄러운 유리 패널을 따라 움직이는 승강장 스크린 도어가 눈에 띄었는데 미국에서는 간혹 보긴 했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도입된 적은 없었습니다.
박 박사는 모든 주요 노선의 표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어 사고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였습니다. 그는 인상적이지만 유보적인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도 비슷한 문을 시험해봤지만 비용과 정치적인 문제로 진전이 더뎠습니다. 그러던 중 열차가 도착했고 운전석도 없고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아닌 반짝이는 자동화된 기계가 정시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그의 회의로는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열차에 올라탄 모건 박사는 깨끗한 흰색 바닥과 인체공학적인 좌석, 한국어와 영어로 정거장을 알리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선명하게 표시되는 내부를 발견했습니다. 열차는 속도를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앞으로 미끄러지듯 달렸고 박 박사는 이 노선은 2011년에 완전 무인화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9개 노선 중 4개 노선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한 곳에서 매일 수백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잦은 지연이 발생하는 워싱턴의 메트로나 수십 년 동안 예산 부족으로 삐걱거리는 시카고의 L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기능적인 측면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자동화는 프랑스와 싱가포르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박사의 다음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이 정도 규모의 도시에 맞게 어떻게 확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처 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모건 박사는 음식의 뛰어난 맛에 또 한 번 놀랐고 강남 근처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시연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안전모를 쓴 엔지니어, 머리 위를 윙윙거리는 드론, 비행 준비 중인 프로토타입, 항공기 등 넓은 시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현대자동차와 한화시스템,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플라잉 택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행체가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버와 다른 업체들이 아직 프로토타입에 머물러 있는 미국에서는 몇 년 뒤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도심, 교통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노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자동차로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비행기로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국가가 게이트키퍼가 아닌 파트너라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로지르는 항공기를 바라보며 모건 박사는 자신의 선입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분 당선의 정밀함, UAM의 야망은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탄과 결함을 찾고 싶은 충동 사이에서 갈등하며 수첩에 열심히 낙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견디는지 보자고요. 그는 중립적인 어조로 박 박사에게 말했지만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이었는데 이미 한국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무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차로 향하는 동안 도시의 리듬, 즉 시스템의 윙윙거림과 사람들의 조용한 자신감이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고 그는 이제 풀어야 할 퍼즐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모건 박사의 한국 여행 둘째 날, 아침 출근길에 윙윙거리는 소리로 서울거리는 활기차게 밝았습니다. 도심 근처의 세련된 호텔에서 편안한 하룻밤을 보낸 후 그는 강남의 번화한 교차로에서 박세현 박사를 만나 한국의 교통 철학을 뒷받침하는 보행자, 중심의 혁신을 공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모건 박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샐러리맨, 배낭을 맨 학생, 쇼핑백을 든 노인 여성 등 복잡한 도심을 여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스캔하며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보행자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미국의 자동차 중심 시스템을 수년간 분석해왔기 때문에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가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실제로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감을 낮췄습니다. 번잡한 횡단보도에 서 있던 모건 박사는 미국에서 본 적 없는 신호등에 주목했습니다. 굵은 빨간색 숫자가 신호가 바뀔 때까지 15, 14, 13초를 카운트다운하여 보행자가 언제 움직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카운트다운 시스템입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가 군중들의 수다를 잘라내며 설명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표준으로 사용되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대기 시간을 표시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는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미국 도시에서 산발적으로 카운트다운을 제공했지만 이렇게 보편화된 것은 없었다고 회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측할 필요도 없고 조급하게 교통체증에 뛰어들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그는 더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로에 박힌 LED 패널이 신호를 반사하여 발밑에서 녹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닥 신호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스마트폰 좀비인 스몬비를 위한 신호죠. 스마트폰 좀비들은 화면에 눈이 붙어 있어도 빛을 감지하죠. 모건 박사는 휴대폰에 몰두하던 한 청년이 바닥이 빨간색으로 깜빡이자 본능적으로 멈춰서 자전거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박사는 서울시는 2020년부터 주요 횡단보도 500곳 이상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사고율이 30% 감소했습니다. 박 박사는 이 통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라는 수치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연구자의 머릿속에서 그 의미를 계산하며 그 통계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산만 보행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지만 해결책은 몇몇 도시에서 단편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에 머물렀을 뿐 이렇게 규모를 확장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단순함에는 그 영향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사려 깊은 조정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한 존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를 혁명적이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을 느끼긴 했지만 이견은 없었습니다. 박 박사가 그를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안내하자 전자 디스플레이에는 도착 시간뿐만 아니라 버스 내부에 혼잡 도어유가 있으면 녹색, 혼잡하면 빨간색과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이런 방식이 표준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릴지 걸어갈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건 박사는 미국의 대중교통 앱이 유용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세분화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한국의 통합교통 패스인 슬림한 티머니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녹색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카드를 터치한 후 몇 정거장을 더 달린 다음 추가 요금이나 번거로움 없이 지하철로 원활하게 환승했습니다. 박 박사는 30분 이내의 환승은 무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금은 모드나 빈도가 아니라 이동거리에 따라 책정됩니다. 그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뉴욕이나 시카고에서는 할인 혜택이 있더라도 각 구간마다 별도의 요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이 유동적인 시스템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모건 박사는 버스 외부의 녹색, 빨간색, 순환 노선, 노란색 등 색깔로 구분된 버스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직관적이네요. 그는 미국 버스 시스템의 혼란스러운 번호 체계를 떠올리며 큰 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광객들도 금방 알아차리죠. 한강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놀라운 수치를 공유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약 70%가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는 뒤로 기대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뉴욕은 약 55%, 시카고는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일상을 지배하며 도시의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티머니 카드, 실시간 데이터, 보행자, 신호등 작은 조각들이 모여 무시할 수 없는 효율성의 모자이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을 다시 걷던 모건 박사는 실시간 교통 흐름에 따라 센서와 카메라가 신호 주기를 조정하는 지능형 교통 신호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박 박사는 피크 시간대의 혼잡을 줄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통체증이 일상인 로스앤젤레스를 떠올리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이퍼루프처럼 거창한 혁신은 아니었지만 완벽에 가깝게 다듬어진 실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솔루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박사가 가벼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좀 허술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세부 사항들이 말이 되네요. 그의 마음속에는 회의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도시가 무엇인지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그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이 깨달음의 무게에 짓눌려 더 가까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오디세이 셋째 날, 에드워드 모건 박사는 전날의 깨달음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며 기대와 의구심이 뒤섞인 채 눈을 떴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서울의 도심을 벗어나 한국의 고속도로와 응급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여정이었습니다. 박세현 박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경로가 이미 표시된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세련된 세단을 향해 손짓하며 평소처럼 차분한 자신감으로 호텔 밖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가 왜 세계 최고 수준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모건 박사가 무시할 수 없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에 생생한 색상의 실시간, 교통 상황과 예상, 소요 시간, 지연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표시되었습니다. 한국은 면적당 고속도로 밀집도가 세계 4위입니다. 라고 박 박사는 말합니다. 국토가 좁기 때문에 연결성을 극대화해야 했습니다. 그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지도를 훑어보며 미국의 광활한 고속도로가 떠올랐습니다. 운전은 매끄럽고 노면은 깨끗했으며 그가 알고 있는 미국 고속도로의 포트홀이 가득한 구간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톨게이트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톨게이트가 없었습니다. 모건 박사는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하고 익숙한 병목 현상에 대비했지만 앞유리의 하이패스 장치에서 결제 신호를 알리는 부드러운 신호음이 울리자 차는 시속 60km로 통과했습니다. 박 박사는 2007년에 도입된 하이패스는 현재 통행료 결제의 99%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차도 없고 정체도 없습니다. 그는 끝없이 늘어선 미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끝없는 줄을 상상하며 열심히 메모를 적었습니다. 하이패스가 널리 보급되긴 했지만 이렇게 원활한 곳은 없었습니다. 선명한 차선 표시, 잔해가 없는 깨끗한 갓길, 전방의 사고나 공사 소식을 깜박이는 전광판 등 고속도로 자체는 경이로웠습니다. 박 박사는 우리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 ITSS는 전국의 교통 상황을 추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CTV와 센서가 중앙 허브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교통 체증을 피해 경로를 재조정합니다. 그는 미국 도시의 주먹구구식 교통 관리와 비교하며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침묵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휴게소였는데 주유소와 패스트푸드가 즐비한 미국의 휴게소에서 모건 박사의 기대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도로변 휴게소라기보다는 쇼핑몰에 더 가까운 거대한 복합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전형적인 곳입니다. 박 박사가 밖으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푸드코트 안에는 미국의 햄버거와 감자튀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 특산품인 소떡꼬치,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바삭한 파전을 즐기는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이곳의 휴게소는 문화의 허브입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일부는 그 자체로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는 부산식 밀면 한 그릇을 시식하며 그 맛에 감탄했고 현지 꿀과 인삼을 파는 상점, 심지어 전기 자동차 충전기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코너를 지나쳤습니다. 우리 휴게소의 80%의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박 박사는 말했습니다. 내년까지 모든 휴게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홀로 여행객을 위한 드라이브 스루 창구, 코로나 이후의 혁신입니다. 그는 기껏해야 휴게소 기능만 하고 목적지가 거의 없는 미국 휴게소와 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도로로 돌아와 부산으로 향하는 여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고속도로의 순찰 시스템은 어떤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몇 마일마다 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박 박사는 설명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구간에서 서울에 가까워지자 사이렌 소리가 하늘을 뚫었습니다. 모건 박사는 백미러를 통해 구급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앞차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면서 순식간에 길을 비켜주는 시민의 의무가 안무처럼 펼쳐졌습니다. 구급차는 속도를 내어 지나갔고 교차로에 가까워지자 빨간불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박 박사는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전자는 경고를 받고 신호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그는 깜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응답 시간이 4분이라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표준입니다. 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죠. 마지막 목적지인 종로구 소방서에서 김준호 팀장이 시스템을 안내했습니다. 대형 모니터가 출동 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내비게이션이 최적의 경로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팀장은 기술이 핵심이지만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보는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의무입니다. 모건 박사는 일상적인 안전 점검에 동승하여 차량이 갈라지고 신호등이 정밀하게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에서 구급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생각하며 이 정도면 미국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김 대표가 공유한 생존율 데이터는 시스템 출시 이후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효율성과 공감의 생태계였습니다. 역을 나서면서 모건 박사의 수첩에는 관찰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하이패스, 휴게소, 긴급 상황 조정 등 모든 것이 사용자 우선 설계의 테피스트리였으며 기술과 인간의 협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과대 광고를 반박하기 위해 왔지만 마지못해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 박사에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앞서고 계시네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가 중요하죠. 그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증거의 무게에 회의감이 무너지는 듯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에드워드 모건 박사는 2025년 3월 17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한국에서의 일주일의 무게가 실체 없는 힘처럼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인의 생활에 익숙한 윙윙거리는 택시 소리, 넓게 뻗은 터미널, 희미하게 펼쳐진 시스템의 혼돈이 그를 맞이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인식으로 물든 색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여행 가방에는 메모와 브로셔,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있던 티머니 카드가 가득 들어 있었지만 진짜 짐은 그의 마음속, 즉 교통수단에 대한 변화된 관점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는 미국 연방교통청의 회의실에 서서 한국의 성과가 과장되거나 무의미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제 그는 워싱턴 D.C.의 혼잡한 도로를 달리면서 서울의 정밀함과 차가 꽉 막힌 이 거대한 현실의 대비가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전달해야 할 보고서가 있었고 직장 생활 중 처음으로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그가 떠났을 때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윌슨 국장을 선두로 교통부 관리와 동료 연구원들이 양옆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약간의 회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모건 박사는 넥타이를 매고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모건 박사님,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 주세요. 윌슨이 안정적이면서도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프로젝터가 콧노래를 내며 그가 여행에서 찍은 도표와 사진, 즉 무인 지하철, 하이패스 통행료, 빛나는 바닥 신호등을 스크린에 비췄습니다. 지난 한 주를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라고 그는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MIT 보고서가 과장되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왜곡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울려 퍼지자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간과한 방식으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하철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기술과 사회 시스템을 겸손한 방식으로 조화시켰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클릭하며 자신의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규모가 아니라
효율성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도로와 기차가 더 많지만 한국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사용자 우선의 디자인 철학, 정부와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 기술과 시민 합의의 균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눈에 띕니다. 그는 무인 열차가 반짝이는 신분당선 사진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정시 운행, 안전성을 갖춘 무인 지하철을 보세요.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통행료 지연을 0으로 줄이고 ITSS는 실시간으로 교통 경로를 재조정합니다. 심지어 휴게소도 목적지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동료들이 낙서를 하며 메모를 적자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집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통계획가인 리사 첸 박사의 손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무엇을 채택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선 스마트 톨링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이패스를 도입하면 수십억 달러의 혼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를 위한 신호등 전멸, 차량의 즉각적인 분리 등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을 도입하면 대응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머니와 같은 통합 요금 카드는요? 당연한 일이죠. 또 다른 동료인 톰 리베라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거대하고 우리 도시는 서울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규모가 가능할까요? 모건 박사는 반발을 예상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로는 안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디테일, 사용자 중심, 확장보다는 효율성이라는 접근 방식입니다. 한국은 혁신에는 규모가 아니라 의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윌슨 이사는 이마를 찡그리며 고개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떻게 추천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교류부터 시작하세요. 모건 박사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을 그곳으로 보내고 그들의 전문가들을 여기로 데려오세요. 그들의 플레이북을 연구하세요. 그런 다음 시애틀이나 덴버 같은 시범 도시를 선정해 통합 카드 시스템, 스마트 통행료, 보행자 신호 등을 테스트하세요. 이런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윌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최대한 빨리 한국과 공동 연구를 시작합시다. 우리도 할 일이 많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모건 박사는 창문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미끄러지듯 달리는 서울의 지하철, 북적이는 부산의 휴게소, 생명줄처럼 교통체증을 뚫고 지나가는 구급차 등 지난 한 주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는 신화를 폭로하러 갔다가 개종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티머니 카드의 가장자리를 더듬으며 저 사람들은 미래에 살고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교통학자로서 그는 이 분야의 최첨단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한국은 화려한 기기가 아니라 세심하고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으로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뉴욕의 지하철과 LA의 교통체증을 떠올리며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작은 국가들이 규칙을 새로 쓰는 동안 규모의 유산을 고집하며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는 자신의 진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예외주의에 기반해 자신의 경력을 쌓아왔고 미국이 속도를 정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한국은 오만함이 아니라 조용한 역량으로 이를 깨뜨렸습니다. 때때로 최고의 교훈은 가장 작은 곳에서 나온다는 보고서의 한 구절을 되새기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스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비전에 관한 것이었고 오랫동안 도전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어스름이 깔리자 그는 박세현 박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후속 방문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이 그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이제 그 통찰력으로 무장한 그는 자신은 물론이고 다시 생각할 때가 된 한국이 나아갈 길을 보았습니다.